네, 안녕하세요. 사과 책방에서 54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슬라보의 지젝의 새로운 계급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의 난민 신청자가 이제 한 3천만 명에 가깝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게 2015년인가 2014년 정도에 그 정도 되었다고 해요.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난민법 개정 때문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류 등의 영향으로 잘 알려진 까닭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분쟁과 투쟁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결코 난민에게 관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2015년 5월, 작년 5월이죠. 기준으로 1633명만이 난민 신청, 1633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21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한 1.5%만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이죠.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늘어가지만 그들의 삶은 좀 평탄치 않다고 해요. 뭐 대략 냉다 무관심 속에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지낸다고 하네요. 외국인들이 제노포비아라고 하죠. 이런 외국인들을 좀 싫어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들의 일감 뺏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일감이 왜 어떻게 어디로 없어진지를 조망해서 답안을 찾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민 겁나가잖아요. 호주고 미국이고 캐나다고 그죠? 우리가 그 나라들 막 이민 가서 아이 우리는 인종차별 겪고 있어. 아니 막상 가서 그렇게 인종차별, 레이시즘 막 이런 거 할 때 온 적 왜 우리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좀 인종차별 우리 안에서라도 이렇게 한국 안에서 좀 약한 사람 있으면 좀 너무 업신여기지 않고 이런 인종차별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 책의 저자 슬라보의 지젝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가히 전방위적 지평의 사유를 전개하는 독보적 철학자라고 해요. 저 슬라보의 지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으면 잘 몰라갖고 그래서 이번 좀 잘 알고 싶어 하면 책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 굉장히 얇습니다. 한 10페이지? 120페이지? 굉장히 얇아서 근데 책 내용이 좀 용어가 나와서 그런지 이 사람 한 말이 어려워진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자 최근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오와 함께 지젝은 최근 적극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재해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유럽 최대의 위기로 평가되는 난민 문제에 얽힌 모든 층위의 논의를 구체적이고 과감하게 시도한 논쟁적 문건이자 파리 테러 이후 급변하는 유럽과 세계를 가장 폭넓고 심층적으로 해부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라스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연구소 죽음과 죽어감 1971년에 피셨어요. 낸 이 연구소에서 불치병이라는 진단에 반응하는 5가지라는 유명한 모델을 선보였어요.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부정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태도예요. 아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같은 태도라고 할까요?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어 터지는 분노예요. 아니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뭐 이런 거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사실을 어떻게든 미루거나 축소시키려는 타협의 태도예요. 적어도 애들이 학교 마친 것은 포기해줘 뭐 이런 거겠죠?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우울증입니다. 성적 관심의 급감, 공허한 감정, 아니 어차피 죽을 텐데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체념과 수용입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구나 준비라도 잘 해두자 뭐 이런 겁니다. 후에 이 이론을 소개한 퀴블러 라스는 이 5가지 단계를 개인이 겪는 모든 비극적인 상실 경험, 실직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또는 약물 중독 등에 적용했어요. 아울러 각 단계가 반드시 같은 순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당사자가 5단계를 고스란히 거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물밀듯 몰려오는 난민 행렬을 바라보는 서구 여론과 각국 정부의 반응도 이 5가지 감정이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난민 문제를 범유럽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일관된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테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심판을 위해 문명사회의 자유, 민주주의 시민인 우리 모두는 살인적인 이슬람 괴물을 상대로 단순히 비장한 연대감을 과시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테러 형태조차 생각해볼 여지가 많아요. 테러 목표는 충격적이게도 군사, 경찰 시설이 아닌 일상의 대중문화 현장이었어요. 이런 형태의 테러리즘은 특히 고도로 발달한 서방 국가들을 겨눈 테러의 특징이에요. 이는 폭력이 일상으로 자행되는 여러 제3세계 국가와는 분명히 대비되어요. 컨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을 생각해보세요. 이들 나라에서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지만 정령 국제적 연대의 호소가 있었나요? 끊임없는 테러와 잔혹한 일상으로 점철된 나라들과 달리 서구 사회에서의 폭력은 이따금 폭발한다는 점이 차이일 뿐이에요.
갑자기 또 테러, 폭파 이런 거 하니까 제가 한 2005년 유럽에 있었는데 런던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런던 지하철 사고 났었는데 제가 그 지하철에서 났었는데 그 역에 있었나 그랬었는데요. 당일전 역이 살아있습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이 그때 지하철이 닫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 난 뒤로 끔찍하네요. 만약 그 사고가 당했었으면 그럼 전 여기서 이러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남인 얘기는 서로 힘을 겨루는 유럽 양극단 세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양극단은 앵글로삭슨의 신자유주의와 아시아적 가치로 무장한 권위적 자본주의를 뜻합니다. 계속 몰락 중인 유럽연합에 애꿎는 신자유주의는 유럽의 과거를 미화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잃었다고 믿고 있는 민주적 유럽연합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유럽연합 정치는 유럽을 단지 새로운 글로벌 자본주의의 요구에 맞추려고 안달할 뿐이에요. 오늘날 유럽은 분열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른바 앵글로삭슨 모델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규칙에 부합하는 현대화를 감수하라고 윽박지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프랑스, 독일 모델이 옛 유럽의 복지국가를 어떻게든 복원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매달린 제3세계 국가들은 엄청난 성장세를 과시했어요. 글로벌 자본의 세계 장악은 문화적 다양성으로 교묘히 위장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글로벌 자본주의는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표방한 정치로 보완되었고 훨씬 더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서구 생활 방식을 뒤흔들고 있는 진짜 위협은 이민자가 아닌 글로벌 자본주의의 동력이에요. 미국만 하더라도 중소도시에서 일어난 최근의 경제적 변화는 이민자 전체가 미친 영향보다 더 크게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근기에 민감한 진보 좌파는 고유한 생활 방식의 수호라는 주제에서 좌파적 입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오만한 도덕성으로 글로벌 자본주의의 동력에 응수하면서 결국 대중영합주의적 반이민주의자의 노골적 공격을 조금 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금기란 문화제국주의와 인종차별주의라는 비판을 의식한 나머지 유럽의 역사적 유산인 인류의 해방을 언급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난민이 발생한 상황에 유럽도 부분적 책임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좌파의 영원한 만트라인 유럽 중심적 비판을 끝내야 한다고 해요. 다음으로 폐기할 좌파의 금기는 이슬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이슬람 비판에 부담을 느낄수록 서구 진보 좌파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부터 위선적인 이슬람 혐오자라는 비난을 더 거세게 받았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무조건적 무기는 이슬람의 압박을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난민을 세도하는 물결에 대해서는 또 분명 같은 표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구가 수용할 난민 증가할수록 더 많이 수용할 수 없는 서구의 죄책감은 더욱 커집니다. 더 많이의 한계는 없고요. 이스라엘 정부는 갈수록 깊이 근본주의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이스라엘의 수상 베냐민 네타네후가 예루살렘 세계 지오니스트 총회 연설에서 히틀러는 본래 유대인을 유럽에서 추방하려고 했는데 1911년 말경 팔레스타인 지도자 아민 알후세이니와 만나 그의 부추김으로 홀로코스트를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만났을 당시 이미 나치 친위대의 유대인 학살은 시작된 뒤였는데 말이죠. 우리는 네타네후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발언을 거침없이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공적 공간이 퇴보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이제껏 어두운 지하세계에서만 횡행했던 인종차별주의자의 추잡한 험담이 점차 공식적인 발언의 자리를 차지하는 중이에요. 빠른 산업화와 현대화의 결과인 급속한 사회 변화는 발전을 위협으로 느끼는 남성의 잔인한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결정적 특징은 폭력이라는 범죄 행위가 결코 거친 에너지의 즉흥적 발산이 아니라 학습되고 외부에서 유입되고 하나의 의뢰로 굳어진 것. 요컨대 사회 공동체의 집단적 상징적 실체의 일부라는 것이었어요. 대중의 순진한 시선이 짐짓 외면한 것은 폭력의 잔인함 자체가 아니라 이 범죄의 내재된 문화적이고 의례로 굳어진 상징적 풍습이었습니다. 카톨릭 교회를 뒤흔드는 항상 반복되는 소화성에도 동일한 변태적인 사회 의례적 논리가 적용합니다. 카톨릭 신부의 소화성에는 제도로서의 카톨릭 교회에 무관하게 성직자라는 전문직을 택한 신부가 단지 우연한 이유로 저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현상은 카톨릭 교회와 사회의 상징적 제도의 기능 방식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소화상에는 개인의 사적 무의식 차원이 아니라 제도 차원의 무의식 차원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회와 경제의 구체적 분석을 위한 좋은 단초는 달리 칭할 수 없는 난민의 정치 경제학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아프리카는 결코 자율적으로 사회를 바꾸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서구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서구 정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비료와 계량 종자를 비롯한
농업투자 보조금을 삭감하게 했고 이로써 선진국 농산물의 수출될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계 농법으로 대량 생산된 수입 곡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제3세계 국가의 자급자족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졌습니다. 동시에 제3세계 국가들의 수입 곡물 의존도는 갈수록 커졌어요. 우리가 진정 아프리카인을 돕고 난민 발생을 막고자 한다면 바로 자본주의의 개입부터 비판해야 한다고 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다수 난민이 소위 실패한 국가, 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권력이 무너진 국가,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리비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권력의 붕괴는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 정치, 경제의 결과이며 리비아의 리라크처럼 많은 경우 서구가 직접 개입한 결과입니다. 작가이자 연출가인 예브제니 그리시코야츠는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다고 해서 결코 유럽인에게 감사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자신의 조국을 피바다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자신은 유럽 국가로 받아들여진 난민을 칭해요.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는 난민의 처지를 노려 돈을 벌려는 엄청난 규모의 지하 경제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돈을 벌려는 엄청난 규모의 지하 경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에요. 난민 수송으로 누가 돈을 벌까요? 또 그 돈은 누가 낼까요? 수송 조직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난민이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난민 행렬이 교묘하게 계획된 프로젝트의 일부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장려하는 경제체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만 경제 현장의 자본주의 작동 방식은 노예 양상일 뿐이라고 지작은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유토피아의 역설입니다. 가난, 고통, 위험에 처한 인간은 최소한의 안정과 먹고 살 여건만 마련되면 만족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수록 인간은 절대적 유토피아를 열망해요. 그러나 난민이 배우게 될 뼈아픈 교훈은 노르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노르웨이 안에도 노르웨이는 없다는 것이에요. 난민은 자신의 꿈을 스스로 검열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꿈을 쫓는 대신 현실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본의 세계와 이주의 자유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모순적입니다. 자본주의는 값싼 노동력의 자유로운 개인을 필요하는 동시에 개인의 이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자유와 권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문화전쟁에는 서로 맞서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문화는 소위 깨어있는 진보 좌파의 주요 이념 주제로 정치적으로는 성차별과 인종차별과 근본주의에 반대하며 다 문화적 관용에 우호적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적 질문은 이것이에요. 아니 왜 문화가 우리 생활 세계의 주요 범주를 구성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진짜 믿음 없이 그냥 몇몇 종교의식을 따라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삶의 양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지만 12월이면 집집마다 심지어는 공공장소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것이 문화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대다수 난민이 서구의 인권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문화권에서 온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문제는 외견상 분명한 관용의 제스처가 결코 분명하게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관용의 제스처는 타인의 특수한 감수성을 상호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서구의 신성 모독적 이미지와 냉소적 유머를 수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파리에서 이제 테러가 났었죠. 그래서 제 스위스 프랑스라나요? 그랬죠. 자, 서구 자유주의자도 이슬람의 많은 풍습을 견딜 수 없다고 여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54번째 새로운 계급 투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염.